57세에 개인 택시 몰기 시작 3년 뒤 그는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퇴직 후 대부분의 남성들이 한 번쯤은 품는 질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명함이 사라지고 직장이라는 소속도 없어지면 막막함이 먼저 밀려오죠. 이제는 출근할 곳도 누군가 필요로 해주는 느낌도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를 고민합니다. 운전이라면 자신 있고 시간도 자유롭고 무엇보다 당장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이죠. 실제로 50대 후반 60대 초반 남성들 사이에선 개인 택시가 은퇴 후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3년 후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남겼을까요? 현실은 냉정하다. 개인 택시의 기대 vs 현실. 개인 택시는 분명 단기간에 시작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기대와는 다르게 몸은 더 고돼지고 수입은 들쭉날쭉하며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외로움은 커지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현실을 살펴볼게요. 사례 1. 서울 강서구 57세 김호 씨 택시만 타면 손님은 줄고 허리는 무너졌다. 김 씨는 30년 가까이 중견기업에서 일하다 퇴직 후 바로 개인 택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면허비만 8천만 원 가까이 들었고 중고 택시를 사서 운행을 시작했죠. 처음엔 하루에 25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체력이 떨어지자 운전 시간이 줄었고 손님이 없을 땐 1시간 이상 길가에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 디스크가 생겨 병원도 자주 가게 됐고요. 돈은 들어오는데 내 몸이 먼저 망가지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택시했나 싶었죠. 결국 2년 반 만에 택시를 접고 지방에 있는 소형마트 아르바이트로 전향했습니다. 수입은 반으로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사례 2. 인천 부평구 59세 박오 씨 택시로 빚부터 갚고 지금은 웃을 수 있어요. 박 씨는 퇴직 당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대출이 1억 넘게 있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 개인 택시를 선택했고 중고 면허와 차량을 리스 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며 3년간 죽기 살기로 일했고요. 초반엔 하루 순수익이 20만 원 정도, 한 달에 40만 4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활비 줄이고 식사는 도시락 싸 다니며 해결하면서 대출을 갚아나갔고요. 그렇게 3년 만에 대출 거의 다 갚고 지금은 오전에만 운전하고 오후엔 손자 봐주러 간다고 합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때 안 했으면 빚 때문에 인생 무너졌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웃을 수 있죠. 사례 3. 경기 수원 60세 이호 씨 수입보다 외로움이 더 힘들었어요. 이 씨는 직장에서 조기 퇴직한 후 혼자서 조용히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기에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손님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이라는 게 사람 많이 만날 것 같지만 대부분은 무관심이에요. 말도 안 섞고 인사도 안 해요. 가족은 다 출가하고 아내와도 대화가 줄자 점점 무기력해졌고 우울감도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개인 택시는 접고 지역 복지센터에서 상담 봉사일을 하며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택시가 가진 가능성. 물론 개인 택시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은퇴 후 정기 수입이 필요한 분들에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운전을 좋아하고 시간 관리를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마지막 희망이나 편한 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3가지는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은퇴 후 개인 택시 시작 전 반드시 점검할 3가지. 1. 체력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가? 장시간 운전은 척추, 눈,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평소 운동 습관이 없었다면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고정 비용과 수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면허 구입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유류비, 수수료 등 고정비가 많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순수익이 나는지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3. 고립감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외로움에 약한 사람은 심리적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택시 일 외에 다른 소통 활동이나 취미가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일자리, 자신에게 맞는 형태가 중요하다. 개인 택시는 누군가에겐 벼랑 끝에서 인생을 다시 일으킨 기회였고, 누군가에겐 몸과 마음을 소진시키는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은퇴 후 일자리의 형태를 찾는 것입니다. 혼자서 묵묵히 하는 일이 맞는 사람, 누구와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게 좋은 사람, 돈보다 시간과 자유가 더 중요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라는 접근은 은퇴 후 삶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닌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길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3년 후 웃고 있을 선택은 어떤 것인가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인가? 57세에 개인 택시를 시작한 김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 은퇴 후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방식, 정체성, 건강, 심리 상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수입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 자기의 셀프 마이너스 언더스탠딩가 중요한가? 1. 은퇴 후의 삶은 직업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이다. 직장인 시절엔 회사가 일상을 결정해 줍니다. 출퇴근 시간, 역할, 책임, 보상까지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 방식, 수입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며 어떤 정서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까지 고려해야 하죠. 뇌과학자 데이비드 라크는 인간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요소를 SCARF 모델로 정리했는데요. 그중 핵심은 자율성 오타너믹과 소속 가마리엘 ATDNESS입니다. 즉, 은퇴 후 일을 선택할 때는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주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자기의 부족은 우울증과 심리적 고립을 부른다. 하버드 대학의 75년 장기 연구인 행복 연구 그랜트 앤드 글루크 스터디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와 자기 수용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사회적 정체성을 잃은 상태에서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할 때 에너지를 얻는가에 대한 인식 없이 선택한 일은 오히려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심리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향적인 사람이 하루 12시간 낯선 사람을 상대하는 택시 업무를 한다면 수입보다 심리적 소진이 훨씬 빨리 다가오게 됩니다. 3. 체력과 정신력은 일의 방식에 따라 소모도가 다르다. 개인 택시처럼 장시간 운전이 필요한 일은 허리 눈관 절집 중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시야각이 좁아지며 반응 속도도 느려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운전자들의 뇌 반응 속도는 평균 30% 감소하며 장시간 운전 시 허리 디스크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 수면 패턴, 운동 습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 선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전 잘하니까가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나에게 맞는 은퇴 후 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1. 나는 어떤 환경에서 일할 때 편안한가? 를 물어보자. 혼자 일하는 게 익숙한가? 팀 안에서 움직일 때 에너지가 생기는가? 고정된 장소가 좋은가? 이동하면서 일하는 게 맞는가? 몸을 쓰는 게 편한가? 머리를 쓰는 게 익숙한가? 이런 질문들이 적성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점검하는 데 중요합니다. 2. 라이프 스타일 기반 직업 목록을 비교해보자. 라이프 스타일 추천 직업 예시. 활동적이고 야외 활동 선호 배달, 농업 보조, 마을버스 운전, 도시락 배송.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선호 독서실 도서관 관리직, 재택 번역 글쓰기, 택배 분류. 사람들과 대화 좋아한 마트 안내,
카페 운영, 상담 도우미, 문화센터 강사. 체력 자신 없고 시간 유동적 유튜브 운영, 중고거래 사업, 전자책 쓰기, SNS 운영. 3. 작게라도 테스트해보는 실험을 하자. 퇴직 직후 바로 개인 택시나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단기 플랫폼 노동, 체험 교육, 멘토링 제도 등이 많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에 중고나라로 중고거래, 실험 재고 없이도 가능한 소규모 판매. 택시 대신 대리운전 앱 알바로 테스트 장시간 운전 적성 체크. 은퇴자, 커뮤니티 참가, 다른 은퇴자들의 실제 후기 청취. 결론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일이 나를 살리는가이다. 우리는 살아온 수십 년간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공식이 바뀝니다. 이제 직업은 삶의 의미를 만드는 수단, 자존감을 유지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일자리 선택의 핵심은 돈보다 먼저 나를 아는 것입니다. 57세에 개인 택시를 시작한 사람의 3년 후가 웃음일지 눈물일지는 택시 때문이 아니라 그 선택이 나에게 맞는 선택이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묻고 시작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은퇴 후 청소와 같은 활동이 비참한 노후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청소나 다른 집안일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를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과 생산적인 활동, 그리고 관계의 재정립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청소에 대한 재조정을 해보면 1. 경제적 기반 마련.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다면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집안일도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돌보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원한다면 청소 서비스 같은 외부 도움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2. 생산적인 일과 기록. 청소는 단순한 반복적 노동이 아닌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정신적으로 여유를 찾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집중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메모와 기록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정리하고 청소를 일종의 명상이나 자기 관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 관계 재정립. 은퇴 후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라는 활동이 가족과의 공유 활동이나 건강한 소통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친구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봉사활동으로 연결할 수도 있죠. 청소를 비참하게 느끼지 않으려면 청소를 의무나 필수 노동으로만 보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환경을 돌보는 자기 관리나 자립적인 삶의 유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소소한 성취감도 얻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은퇴 후 청소는 비참한 노후의 상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기반과 자립적 생활을 유지하며 삶을 정리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건강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청소 같은 일상적인 집안일을 계속하는 것이 비참한 노후의 상징일까요? 우리 사회는 흔히 은퇴하면 모든 노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라고 여기죠. 그래서 청소나 집안일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비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소는 단순히 몸을 쓰는 노동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자신의 일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중요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은퇴 후 청소가 비참함이 아닌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죠. 사례 1. 자립적인 삶의 상징, 김씨의 이야기. 김씨 68세는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오랜 꿈이었던 해외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싶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청소나 요리를 도와주던 가사 도우미는 경제적 이유로
더 이상 쓸 수 없었고 결국 스스로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은퇴했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청소를 통해 일상의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깨끗해진 집안을 보면 마음도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집을 돌본다는 자립심도 생겨났죠. 청소라는 게 단순히 먼지를 없애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돌본다는 느낌이랄까요? 의외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이처럼 청소는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자립적인 삶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김 씨는 청소를 통해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되찾았고 경제적으로도 절약하는 동시에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활동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례 심리적 안정의 도구 이 씨의 경험. 이 씨 72세는 은퇴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과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며 더더욱 무기력해졌죠. 처음에는 가사 도우미를 불러 청소를 맡겼지만 청소 후에도 여전히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인터넷에서 청소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직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귀찮았지만 조금씩 청소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청소를 하면 묘하게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면서 뭔가 해결된 기분이 들었죠. 라고 이 씨는 말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청소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씨는 청소를 하나의 일상적 명상으로 받아들이며 매일 아침 작은 청소를 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청소가 더 이상 비참한 노동이 아닌 심리적 안정을 찾는 도구가 된 것이죠. 사례 3 가족과의 연결고리 박 씨의 이야기. 박 씨 65세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자주 오지 않아 외로움을 느끼던 박 씨는 무언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고 있었죠. 어느 날 박 씨는 자녀들이 방문하기 전에 집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을 본 자녀들은 감동했고 이후부터 자주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며 자녀들과 함께 쓸 공간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박 씨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청소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자녀들이 올 때마다 집을 단장하는 것도 재미있고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라고 박 씨는 이야기합니다. 박 씨의 경우 청소가 가족과의 소통과 연결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청소를 통해 자녀들과 더 가까워졌고 가족의 유대감이 깊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청소는 때로는 단순한 집안일을 넘어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는 삶의 한 부분일 뿐 비참함이 아니다. 청소는 은퇴 후 삶에서 비참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으며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청소가 단순히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청소가 비참한 일로 느껴지느냐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적인 청소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청소는 곧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자립심을 상징하며 심리적인 안정과 가족과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참한 노후란 결국 자신이 어떻게 삶을 바라보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청소와 같은 작은 일조차도 삶을 정돈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자립적인 은퇴 후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방법, 청소를 넘어
삶을 돌보는 태도. 앞서 청소가 단순한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를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은퇴 후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삶의 관리자로서 자신을 재정립하기.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을 직업인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업적 정체성만으로 자신을 규정할 수 없죠. 이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삶의 관리자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포함한 여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청소는 그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자잘한 것부터 스스로 돌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죠. 삶의 공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곧 삶을 통제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방식의 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능동적으로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2. 정서적 안정과 일상의 리듬 만들기.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일정한 리듬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지만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자유가 주어지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죠. 이때 일상적인 청소나 집안일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청소를 하고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정리하는 기회를 줍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청소나 정리하는 시간으로 정하면 일상의 리듬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청소를 통해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마음도 함께 정돈되는 느낌을 받게 되고 작은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간단한 청소를 하거나 식사 후 식탁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면 일상이 더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느껴집니다. 이는 감정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정돈된 환경에서 더 나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3. 관계 속에서의 새로운 역할 발견하기. 청소나 집안일을 혼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청소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나 손녀와 함께 방을 정리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가족과의 유대를 쌓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박 씨의 사례처럼 청소를 통해 자녀들이 자주 집을 방문하게 되거나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또한 이웃이나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집안일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와 집안일을 통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은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4. 박씨 부부의 새로운 취미. 박씨 70세 부부는 은퇴 후 한동안 무료함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특별한 취미도 없이 매일 TV만 보고 박씨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느꼈죠. 그러던 중 부부는 함께 집안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나 요리 등 일상적인 일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박씨 부부는 함께 정리하고 청소하는 과정을 즐기게 되면서 이때 서로 대화를 하거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소가 단순한 노동이 아닌 부부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 된 것이죠. 오히려 청소 덕분에 남편과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각자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청소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라고 박 씨는 말합니다. 이처럼 청소는 때로는 가족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들이 가족 간의 연결을 돕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비참한 노후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결국 은퇴 후 청소가 비참한 노후를 의미하느냐는 개인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나 집안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돌보고
관리하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의 소통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은퇴 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감을 얻고 일상의 리듬을 찾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청소는 더 이상 비참한 노동이 아니라 풍요로운 노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 청소는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도 받기 전인데 무슨 건보료가 이래요? 60세 중반에 퇴직한 박 씨는 첫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별 생각 없었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니 건보료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절감하게 됐죠. 연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소득도 없는 은퇴 초반인데 매달 25만 원이 넘는 고지서가 날아든 겁니다. 앞으로 매달 이만큼 낸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고서야 건강보험이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가계 고정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건 은퇴 전에 미리 준비만 해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번 글에선 은퇴 후 건보료로 인해 고통받는 실제 사례 3가지를 살펴보고 전문가가 말하는 건보료 폭탄 피하는 실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핵심 개념: 왜 은퇴자 건보료가 오히려 더 비쌀까?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일 땐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죠. 게다가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까지 고려되기에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가 수십만 원이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문제는 퇴직 직후에는 퇴직소득이 반영되고 배당금, 임대소득, 국민연금, 심지어 부동산 시세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1: 은퇴 후 배당주로 소득 만들었는데 오히려 건보료가 더 들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어 씨는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 월 15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일 안 해도 소득 생기니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달 건보료가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배당 소득이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건보료가 확 뛴 것이었습니다. 교훈: 배당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일정 수준 2천만 원 초과부터는 건보료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배당 전략을 쓸 거라면 비과세 상품이나 분산 전략도 꼭 병행해야 합니다. 사례: 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 건보료 산정 기준에선 자산가가 됐어요. B씨 부부는 서울 외곽의 8억 원대 아파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은 거의 없지만 아파트 시세가 반영돼 월 건보료가 38만 원입니다. 재산세 낼 때도 부담인데 건보료마저 자산 기준으로 부과되니 이중 부담이 생긴 셈이죠. 교훈: 자가 보유라도 실거주 주택이 고가면 건보료는 소득과 무관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공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공시지가 5억 이상이면 혜택이 미미합니다. 사례 3: 연금 시작 시기를 잘못 잡아 건보료만 더 냈어요. C씨는 62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소득도 남아있어 연금이 소득으로 합산되며 건보료가 증가했습니다. 차라리 65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면 건보료도 낮아지고 연금액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교훈: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건보료는 직접 연결됩니다. 수령을 미루면 연금도 늘고 건보료 부담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이 확실히 줄어드는 시점 이후에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건보료 폭탄 피하는 4가지 전략. 은퇴 전 재산 정리가 핵심. 고가 부동산은 미리 정리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지역으로 이주. 자녀 증여 시에도 주의 증여 후에도 건보료 부과 기준에 남을 수 있음. 소득 분산 전략 필수.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분산하거나 비과세 상품 활용. 연금 수령 시점 조절에 소득 집중을 피해야. 자동차 부동산도 부담 항목.
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이면 건보료에 포함.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 넘는 주택은 재산으로 높은 비중 반영.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 활용. 퇴직 후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유지 가능. 특히 60세 이전 퇴직자에게 유리한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필요. 마무리 건보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관리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건보료는 마치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사전에 조정 가능한 고정비입니다. 퇴직 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로 떠오르는 이 비용, 소득이 없다고 방심하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은퇴 설계를 할 때 연금과 부동산 투자만큼이나 건보료 시뮬레이션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매달 30만 원씩 10년 3,600만 원이 사라진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목 이것 안 챙기면 은퇴가 지옥됩니다. 건보료 폭탄 피하는 법. 서론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치는 숨은 고정비 건강보험료. 은퇴 이후 재정 설계에서 자주 간과되는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건보료입니다. 직장 재직 시에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절반은 회사가 부담했기 때문에 실제 체감 비용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바뀌고 그 산정 기준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고지서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 중 약 65%가 건보료 인상 충격을 경험했으며 이 중 13은 월 20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전략을 전문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왜 더 비쌀까?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항목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부담 비율 회사 50%, 본인 50% 전액 본인. 산정 기준 보수 월액 기준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종합적 평가. 은퇴 후 직장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부터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이 종합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 연금 수령액, 배당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재산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자동차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별도 보험료 부과. 특히 소득 없는 상태에서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데 건보료만 계속 나간다는 불만이 발생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본 건보료 인상 구조. 사례 1 배당소득이 보험료 폭탄으로. 상황 퇴직 후 배당주에 2억 원 투자 연간 배당금 1,200만 원 발생. 결과 배당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 산정에 포함. 보험료 변화 소득 구간 상향 건보료 11만 원 28만 원으로 증가. 전문가 해설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동시에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 중심 은퇴 설계를 할 경우 소득 구간 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 2고가 주택 실거주자, 은퇴 후 보험료 급증. 상황 9억 원 아파트 보유, 실거주 중이며 소득은 없음. 결과 공시가격 약 6억 재산 점수 고평가, 월 건보료 34만 원. 문제 실질적 유동소득은 없음에도 보험료는 고정적으로 납부. 전문가 해설 재산 항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며 5억 이상일 경우 상당한 점수로 환산되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실거주 목적 1주택이라도 공시가가 높다면 보험료 조정이 어려워집니다. 사례 3 조기 연금 수령의 역효과. 상황 국민연금 62세 조기 수령 월 80만 원 수령 시작. 결과 연금 소득이 소득 항목으로 포함되며 건보료 월 9만 원 증가. 대한연금 수령 시점을 65세로 미뤘다면 연금 수령액 증가, 건보료 부담 완화. 전문가 해설 국민연금도 건보료 산정 소득으로 반영되며 연금 수령 시점은 보험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 기간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3.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건보료 절감 전략. 1.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활용. 대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만 60세 미만 퇴직자. 내용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 혜택 회사가 내던 보험료 구조로 유지 가능 보험료 부담 절감. 활용 팁 퇴직 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 소멸. 3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필요. 이 재산 구조 재편. 공시가격이 높은 부동산은 퇴직 전 정리 검토.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은 양도 또는 임대 구조 변경 필요. 가능하면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주거지 이전. 주의 재산 정리 후에도 일정 기간 건보료 산정 기준에 반영될 수 있음. 최소 12년 여유 확보 필요. 3. 소득 분산 및 세금 후 대상품 활용. 연금저축, IRP 등을 활용한 과세 이연 구조.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상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 고배당 ETF보다 분배금 재투자형 선택 시 보험료 부담 완화 가능. 4. 국민연금 수령 시점 전략. 수령 시기 조절로 연금액 최대 36% 차이. 조기 수령 시 건보료 포함으로 실수령액 감소 우려. 일정 시점 이후 수령하면 건보료 부담, 연금 수령액. 결론 은퇴 설계 시 건보료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은퇴 설계에서 연금, 부동산, 금융 자산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보료는 장기적으로 수천만 원 수준의 고정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건보료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를 넘어 실제 생활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항목입니다. 퇴직 전 반드시 보험료 산정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제도적 장치와 세제 전략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권장하는 시점. 퇴직 6개월 전 보험료, 연금 수령 시점, 자산 구조 재편.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예상시 소득 분산 시뮬레이션 필요. 고가 부동산 보유자, 건보료 영향력 분석 및 대안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공단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 보험료 조회 납부. 조기 은퇴의 함정. 60세 넘어서 후회한 충격적 현실. 조기 은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즐기며 살겠다는 꿈을 꾸며 조기 은퇴를 계획합니다. 은퇴 후 60세를 넘긴 어느 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조기 은퇴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기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경제적 안정감의 붕괴. 첫 번째 사례는 55세에 조기 은퇴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55세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좋았죠. 매일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골프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은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여유롭게 살아도 자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경제적 계획 부족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그의 안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60대 중반에 다시 일을 찾으려 했지만 나이에 따른 제약과 경력 공백은 재취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돈이 단순히 모으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철저한 재정 계획과 준비가 필수입니다. 2. 사회적 관계의 단절. 두 번째 사례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왔던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58세에 조기 은퇴를 결심했는데 직장 생활 동안 쌓아온 사회적 관계가 조기 은퇴 후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매일 동료들과 함께 지내며 많은 시간과 정을 쌓아왔던 이 씨는 퇴직 후에는 그런 소중한 관계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동안 이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점차 우울감과 외로움에 빠져들었고 가족과의 대화마저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고립은 예상치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목표와 정체성 상실. 세 번째 사례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던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0대 초반에 자신의 사업을 접고 조기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 박 씨는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경제적 여유를 즐기며 취미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목표와 정체성 상실로 인해 점차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직장 생활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더 이상 일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게 되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에게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혼란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조기 은퇴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조기 은퇴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기 은퇴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 계획과 사회적 관계의 유지, 그리고 새로운 목표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사례들은 우리가 은퇴를 계획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를 꿈꾸며 자유로운 삶을 계획하는 것은 훌륭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기 은퇴를 선택하기 전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 아닌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선택이 필수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조기 은퇴, 계획 없는 선택이 불러온 후회와 대책. 최근 몇 년간 조기 은퇴가 큰 화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은퇴하여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어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운동의 영향으로 젊은 나이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일찍 은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죠. 하지만 조기 은퇴 후 60세가 넘어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예상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현실적 문제와 대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1. 조기 은퇴의 경제적 리스크. 조기 은퇴를 고민할 때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충분한 자산만 있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자산은 대부분 미래의 지출을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경제적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자산 감소의 속도입니다. 경제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30년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조기 은퇴 후 장기적인 자산 관리가 필수적임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한 김 씨의 사례처럼 5년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로 인해 자산이 급속도로 줄어든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철저한 재정 관리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은퇴를 계획하기 전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자금과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는 조기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어려워질 수 있죠. 2.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안정.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함정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일찍 은퇴를 하면 평소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온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 갑작스럽게 심리적 안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시처럼 오랜 기간 동료들과 지내며 쌓아온 관계들이 은퇴와 동시에 끊기면서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례는 흔합니다. 은퇴 후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 또는 취미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속해야 합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은 심리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 목표와 정체성의 확립. 마지막으로 조기 은퇴 후 직면할 수 있는 큰 문제는 목표와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여전히 직업과 정체성을 밀접하게 연결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직장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을 떠나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박 씨가 정체성의 상실로 방황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은퇴 후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라는 목표를 넘어서 은퇴 후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하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아 실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새로운 취미나 학습 또는 사회적 기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책 현명한 조기 은퇴 준비를 위해. 그렇다면 조기 은퇴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재정적 안정을 위해 자산 관리와 수입원 다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투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목표와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론, 신중한 계획이 행복한 은퇴의 열쇠. 조기 은퇴는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볼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준비와 계획하에 이루어진다면 행복한 은퇴가 아닌 후회의 은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는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만큼 더 많은 준비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칼럼을 통해 조기 은퇴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한 번 더 자신의 은퇴 계획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